안녕하십니까. 권동주 수호사입니다. 2년 전에 모 방송국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역사 속 명언들이 본래 의도와 다르게 알려지거나 진실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기사 내용을 접한 적이 있는데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2000번의 실패 끝에 전구를 발명했던 노력의 아이콘 에디슨이 남긴 명언이죠. 보통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쓰는 말이지만 에디슨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노력만으로 천재가 될 수 없다는 뜻으로 인터뷰를 한 것이었는데, 에디슨이 실제 하고 싶었던 말은 1%의 영감이 없으면 99%의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에디슨은 실제로 평생 3,400개의 수첩에 문득 떠오르는 영감을 빼곡히 적었다는군요. 에디슨의 일화는 깨달음이 아무 노력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일에 집중하고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은 아닐까요? 지난 시간에는 천지의 도, 춘생, 추살, 제5장 세계 정세는 어떻게 변해왔나라는 제화로 내려주신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상제님은 가을 천지를 여는 천지공사를 집행하시면서 우주 통치자의 조화 권능으로 인간과 천지신명 사이의 벽을 허물어 주시고 신명들로 하여금 인간 역사 속에 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도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이로써 모든 신명은 인간의 마음자리에 응감하여 각기 자신의 뜻을 한껏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혜와 창조적인 역량을 인간의 정성에 따라 그의 의식에 투사하면서 새 역사 창조의 무대에 적극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천지공사는 신명 해원공사로서 인간과 신명의 원과 한을 치유하여 마침내 인간과 만물을 살리시는 참 하나님의 구원의 법방인 것입니다. 상제님은 천지공사로 우리나라를 바둑판으로 하여 다섯 신선이 바둑을 두는 형국으로 세상이 돌아가도록 판을 짜 놓으셨는데요. 새 역사의 문을 여는 오선 위기의 전체 바둑 과정에 대해 삼변 성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세 차례의 바둑 대국을 거쳐야만 상제님의 천지개벽 사업이 마침내 성공하게 된다는 뜻인데요. 지난 시간에 알아본 것처럼 상제님께서는 현아대세가 실험판과 같으니 애기판과 총각판이 지난 뒤에 상실험으로 판을 마치리라고 하시면서 그 대결 과정을 애기판, 총각판, 상실험의 세 단계 실험판에 비유하셨습니다. 우선 애기판은 20세기 세계 정치 질서의 울로를 바꾼 러일 전쟁과 1차 세계대전을 말합니다. 1차 대전은 이전에 일어난 전쟁들과 비교해보면 대규모의 전쟁이었는데요. 그러나 상제님은 이를 어린애들이 싸우는 애기판 실험에 비유하시며 훗날 더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총각판 실험인 중일전쟁과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러나 1, 2차 대전은 마지막 결전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최후의 승자가 가려지고 판을 끝막는 끝내기 실험이 또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이 상실험으로
상씨름이란 상투를 턴 어른들끼리의 싸움을 말합니다. 또한 상은 위상자로 더 이상이 없는 궁극의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상씨름은 인간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결 구도로서 가을 개벽 상황과 직결되는 결성전이며 인류사의 새 장을 열기 위한 끝내기 성부인 것입니다. 지구촌 전 인류의 생사를 판가름하는 상씨름을 제대로 인식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의 삶의 방향은 물론 한반도의 갈등과 분단의 역사, 나아가 동서양의 근현대사를 보는 안목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 애기판, 총각판, 상씨름판은 현실 역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첫 실험인 애기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난장판 공사를 도입을 해가지고서 거기다가 이제 세상 울로가 둥글어 가는 것은 다섯 신선이 바둑 두는 장 것처럼 오선의 도수를 갖다가 붙여놨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세상은 1차 대전이 말이야 애기판이고 2차 대전이 말이야 총각판이고 이번 말이야 6.25 동란이라는 게 그게 상실입니다 이 말이야. 애기판이라는 것은 깎아줌. 총각판은 머리 딴 총각들 말이야. 2차 대전은 중국 사람들이 말이야 어려서부터 머리를 따가지고서 진 사람은 한 발 이상씩 떼요. 이렇게 그 편발. 그래서 그게 총각판이고 이번에는 이 상실음판이라는 게 상투쟁이 어른들 그때 상인님 천지공사 보실 때 말이야 상투쟁이 말이야 어른 상투 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쪽 상투쟁이 북쪽 상투쟁이 말이야 우리나라 말이야 6.25 동란이라는 게 같은 동족끼리 말이야 서로 남북이 말이야 싸움을 시작했단 말이야 6.25 동란. 그 지금까지도 해결을 못 내고 있잖아. 상계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시던 20세기 초는 조선을 비롯한 동양의 약소국들이 서양 제국주의 세력에 침략당하던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상제님은 그 당시의 상황을 이제 동양 형세가 누랑과 같이 위급함으로 내가 붙들지 않으면 영원히 서양으로 넘어가게 되리라고 진단하셨는데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동양을 구하기 위해 행하신 처방이 동양의 유일한 제국주의 국가였던 일본을 내세워 서구 제국주의의 기운을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상제님은 일본에게 잠시 천하를 통일하는 기운과 1월의 대광명 기운을 붙여 동양의 모섬으로 삼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일본과 러시아가 바둑판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전쟁을 하도록 불을 붙이신 것인데요. 당시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을 파기시키고 조선의 식민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청으로부터 요동반도와 타이완, 펑우섬을 할양받고 막대한 전쟁 배상금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부동항 확보를 위해 남진 정책을 펴고 있던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과 손잡고 압력을 행사하자 대륙 진출의 발판인 요동반도를 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삼국 간섭에 원한을 품고 러시아의 팽창을 두려워하는 영국과 동맹을 맺고 영국, 미국의 지원하에 러시아와의 전쟁 준비에 전 국력을 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04년 2월 8일 일본 함대가 러시아 남진 정책의 보루인 여순 군항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러일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요. 이 전쟁의 구도는 일본과 러시아가 직접 대결을 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각기 영일 동맹과
러블 동맹을 맺어 훈수를 두는 러시아, 프랑스 대 일본, 영국의 대결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러일 전쟁의 계기가 청일 전쟁이었고, 청일 전쟁은 전라북도 고부에서 1894년 갑오년에 발발한 동학혁명을 계기로 일어난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아대세를 오선위기의 기령으로 돌리나니 두 신선은 판을 대하고 두 신선은 훈수하고 한 신선은 주인이라고 하신 상제님의 말씀처럼 애기판 실험의 시발점인 한반도 조선을 사이에 두고 러시아와 일본 두 나라는 바둑을 두고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는 각기 훈수하는 오선위기 형국이 형성되면서 애기판 실험의 막이 오른 것인데요. 이때 러일 전쟁에서 왜소한 일본이 거구의 러시아를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러시아의 세입은 일본의 8배, 상비 병력은 15배인 300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본은 세계 최강의 러시아를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엔 상제님 천지공사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러일 전쟁을 붙여 일본을 도와 러시아를 물리치려 하노라. 이제 49일 동안 동남풍을 빌어와야 하리라. 이 동남풍으로 밀려드는 서양의 기세를 물리쳐야 동양을 구할 수 있으리라 하시며 동남풍 공사를 보신 것인데요. 실제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는 거센 동남풍을 정면에 맞으면서 싸우고 일본은 등지고 항전하여 일본이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도 당시 불었던 바람을 신의 바람이라고 해서 신풍, 즉 가미가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러일 전쟁에서 상제님의 천지공사로 일본이 승리하게 된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이는 결과적으로 1차 세계대전으로 번지는 계기로 작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동아시아 침략의 야욕을 접어야 했던 러시아는 유럽의 발칸반도로 눈을 돌렸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범슬라브주의와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한 범게르만주의가 격렬하게 충돌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1914년 6월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부부가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를 방문했다가 세르비아 청년에게 피살되면서 이 사건을 도화선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된 것이죠. 1차 세계대전은 1914년에 발발하였고 1918년에 종식되었습니다. 러일 전쟁과 1차 세계대전인 애기판 실험은 상제님께서 서양 제국주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계획하신 것입니다. 실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투르크의 네 전제 국가가 붕괴되어 공화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배를 받던 약소 민족들은 대부분 독립을 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상제님이 천상 조화정부에서 짜놓으신 세계 일가 통일 정권이 1차 세계대전 종결과 더불어 미약하지만 지상에 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국제연맹입니다. 애기판 싸움을 붙여 동양에서 서양 세력을 몰아내신 정산 상제님은 서양으로 보낸 조선의 신명들에게 한 차원 더 큰 규모의 전쟁을 일으키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총각판 실험인데요. 이와 관련한 상제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장차 일청 전쟁이 2번 일어나리니 첫 번째는 천국이 패하고 말 것이요 두 번째 일어나는 싸움이 10년을 가리라.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대륙 침략의 야욕을 더욱 불태우며 1931년 만주를 침공합니다. 이것이 상계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일청 전쟁입니다. 그 후 일본은 1936년, 1937년부터 본격적인 중국 공략에 났습니다. 1937년 7월 7일 두 번째 일청 전쟁, 즉 중일 전쟁이 불붙는데요. 당시 일본은 중국을 침략하기에 앞서 독일과 방공협정을 맺었으며 중국은 중일 전쟁 발발 직후 중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두 번째 오선 위기의 형국인 중국 소련 대 일본 독일의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되었고, 당시 일본을 도와 훈수를 두던 독일은 1939년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세계는 2차 대전의 총각판 실험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상제님으로부터 천하를 통일하는 기운과 1월의 대광명 기운을 받은 일본은 이후 승승장구하며 동아시아 전역을 침략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 누구도 승승장구하던 일본이 패망하리라는 예측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상제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일본 사람이 미국과 싸우는 것은 배사율을 범하는 것이므로 장광 80리가 불바다가 되어 참혹히 망하리라. 일찍이 자신들에게 문화를 전해준 서성의 나라 조선을 침탈하고 가전 폐악을 저질러 온 일본은 또다시 그들에게 근대 문명의 길을 열어준 미국을 침공했습니다. 1941년 진주만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후 일본은 1945년 8월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장광, 즉 나가사키인 장기와 히로시마인 광도의 원자탄 세례를 받고 한순간에 참혹하게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1936년부터 45년까지 10년 동안 지속된 총각판 전쟁은 막을 내렸는데요. 상제님은 일본의 불의와 패륜을 심판하시면서 총각판 실험을 종결지으시고 세계 정부의 모양을 갖춘 국제연합을 발족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상 초유의 핵무기를 사용함으로써 인류에게 원자병이라는 가공할 인공괴질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차 대전 중에 재래식 화학무기를 대신할 생물학 무기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어 실전에 투입되기도 했는데요. 생물학 무기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핵무기와 생물학 무기 확산을 방지하고 폐기하는 것이 상극 질서를 청산하는 상실험판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총각판 실험에 대한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본이 쫓겨 들어가는 날짜까지도 알고 있었다. 세월 여유 금 극중인데 왕금 망제 10년아. 세월아, 내가 전쟁 가운데서 흘러가는데 그 전쟁하는 세월이 10년을 간다는 것을 잊었느냐는 말이다. 결론적으로 10년 전쟁을 한다는 말이고 과연 전쟁이 끝나는 날짜는 언제인가? 7월 7석 3호야. 이게 일본이 손드는 날짜다. 음력으로는 7월 7일, 양력으로는 8월 15일. 전쟁이 끝나는 날짜가 7월 7석 3호야라는 것인데요. 음력으로는 7월 7일이고 양력으로는 3호야. 3과 5를 더하면 8이고 곱하면 15입니다. 즉 양력으로는 8월 15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해는 1945년밖에 없습니다. 정리해보면 1945년 음력으로 7월 7일,
양력으로 8월 15일에 일본이 손을 들고 2차 세계대전의 전쟁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상계님께서 천지공사 보신 그대로 중일전쟁이 2번 터졌고 2번째 터진 중일전쟁 이후 2차 세계대전은 10년이 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패망했습니다. 이처럼 세계 정세는 상계님이 짜놓으신 천지공사 그대로 1.1획의 오차 없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상투쟁이의 실험인 상실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투를 턴 어른들의 싸움인 상실험은 바둑판의 주인인 우리 민족이 남북한으로 나뉘어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천지에도 춘생 추살 188페이지 태상 종도사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우리나라가 연합군에 의해 8.15 해방을 맞이하고 그 후 군정 3년을 거쳐서 남쪽 조선, 남조선의 반쪽 나라가 세워졌다. 그리고 몇 년 후인 1950년 경인년에 상투쟁이끼리의 싸움 6.25 동란이 터졌다. 그런데 도전을 보면 망국활계 남조선 청풍명월 금산사라는 상제님 말씀이 있다. 망국을 살려낼 활방은 오직 남쪽 조선에 있고 맑은 바람 밝은 달의 금산사로다. 망국활계 남조선. 상제님께서 천지공사 보시던 당시엔 북조선, 남조선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북조선, 남조선이라는 말은 일본 패망 후 미국과 소련은 북이 38도선을 경계로 하는 분할 점령안에 합의하게 되는데요. 이후 한반도는 미소 갈등이라는 외적 요인과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라는 내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1948년 남북한의 각기 독자적인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분단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고 그때 남조선, 북조선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상계님의 다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현하대세가 실험판과 같으니 애기판과 총각판이 지난 뒤에 상실험으로 판을 마치리라 하시고 종이에 태극 형상의 선을 그리시며 이것이 38선이라. 실험판대는 조선의 38선에 두고 세계 상실험판을 붙이리라. 망국재판소를 조선에 두노니 실험판에 소가 나가면 판을 긋게 되리라. 마지막 상실험은 어른들인 상투쟁이끼리의 싸움입니다. 상제님이 공사 보실 당시에 어른들은 상투를 털었는데요. 상제님은 천지공사를 집행하시면서 실험판대는 조선의 38선에 두고 세계 상실험판을 붙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현실 역사에서 그대로 실현되어 남쪽 상투쟁이와 북쪽 상투쟁이가 붙었는데요. 이 전쟁이 상실험 초반전인 6.25 동란입니다. 그리고 조선의 38선에 세계 상실험판을 붙인다는 말씀에서 상실험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데요. 그때 참여한 나라가 16개국이 넘습니다. 말이 남북전쟁이지 상실험 전쟁은 실질적인 세계 전쟁으로 그동안 일어났던 전쟁 중 가장 규모가 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남북한이 정전협정을 맺으면서 휴전 중이라는 것입니다. 상실험이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남과 북은 38선, 지금의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아직도 서로 총구를 겨누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미래는 지금 대한민국을 넘어 지구촌의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그럼 여기서 시청자 질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한반도의 미래와 국제 정세 문제는 인류 최후의 실험인 상실험을 알아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상실험은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 상태입니다. 그러면 상실험은 언제 끝나는 것이며 그 실질적인 신호탄은 무엇일까요? 상제님은 실험판대는 조선의 38선에 두고 세계 상실험판을 붙이리라. 만국재판소를 조선에 두노니 실험판에 소가 나가면 판을 긋게 되리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에 그 단서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소가 나간다, 판을 긋게 된다는 두 구절에 주목해 보세요. 실험 경기를 보면 천하장사를 가리는 결성전이 시작될 때는 소를 끌고 들어와 모래판 주위를 한 바퀴 돌면서 막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데요. 실제 남북 상실험판인 38선에 소가 나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1998년 6월 16일 서해 바닷가 서산 농장에서 키운 소 500마리의 통일소란 이름을 붙여서 38선을 넘어 북으로 몰고 간 것인데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세계가 놀란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 2000년 8월 8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1600여 마리의 통일소가 넘어갔습니다. 이 사건은 소가 나가면 판을 긋게 되리라는 상제님 말씀처럼 실제 실험판인 한반도에 소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가 나가면 판을 긋게 된다는 상제님 말씀대로 소가 나간 후부터 상실험판을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는 해방 후 70년 이상 지속된 민족 분단의 상황이 머지않아 종식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벌어질 남북 상실험의 향방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제 보라 천하대세를 세상이 가르치리라 라고 하신 상제님 말씀처럼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제 정세를 보면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이 시작되어 세계 경제 시장에 초비상이 걸렸는데요. 어떤 전문가는 인류에게 임박 가능한 마지막 전쟁은 미중 세계 전쟁이 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와 관련한 상제님 말씀이 있는데요. 난의 시작은 38선에 있으나 큰 전쟁은 중국에서 일어나리니 중국은 세계의 오고 가는 발길에 채여 노골이라는 천지공사 말씀이 그것인데요. 이 말씀에서 중국의 운명과 앞으로 펼쳐질 국제 정치 질서의 대세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을 개벽 실제 상황. 자, 이제 모두가 궁금해하는 것이죠. 상실험판은 언제 끝날까요? 또 어떤 방식으로 이 시대가 매듭지어지고 새 세상이 열리는 것일까요? 천지에도 춘생추살에 있는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남북의 문이 열린다. 상제님의 공사 내용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 이건 내가 만들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나는 진리의 사도로서 진리를 대변할 뿐이다. 그리고 상제님이 성도들에게 상실험이 넘어간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다.
병난이 함께 온다. 그것을 일러 개벽이라고 한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상실험이 넘어간다. 그리고 병난이 함께 온다라는 상제님의 말씀을 인용해 주셨는데요. 이 말씀은 단순히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나 동북아의 역사 전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개벽입니다. 개벽은 끝이 아닌 열개자, 열벽자로서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상극으로 인한 뿌리 깊은 원한의 씨를 뿌리 뽑는 것도 후천 가을 개벽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분의 인류는 개벽을 통해 상극에서 상생의 질서로 크게 전환이 됩니다. 개벽은 절망이 아닌 상생의 세상이 열린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반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세계 상실험의 최종 한판 승부가 어떻게 벌어질 것인지 상제님께서 짜놓으신 세계 정세의 프로그램인 천지공사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상제님께서는 나는 예언자가 아니로다. 나의 일은 세상 운수를 미리 말함이 아니오 오직 천지공사의 도수로 정하여 내가 처음 짓는 일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상제님 말씀 그대로 이 세상은 140년 전에 인간으로 오신 정산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신 그대로 집행이 되어 왔고 앞으로도 1.1획의 오차 없이 집행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정산 상제님과 태모 고수부님의 말씀과 행적이 담긴 도전 5편 천지공사 내용을 알면 인생의 미래 지도와 나침판을 갖고 사는 우주의 행운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엔 제6장 상제님의 도는 어떻게 굽이쳐 왔나의 제하로 내려주신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